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국방위원장실에서 3시간 넘게 감금당했습니다. 감금은 야당 의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같은 당 김성태, 황영철, 김도읍, 경대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김영우 의원은 오늘 아침에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회를 파행시켜야 최순실 게이트에 쏠릴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죠. 김영우 의원의 도발은 용납 못할 일탈입니다. 결국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북한 핵개발로 국가안보가 위기 상황이라며 국방위원회는 파행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 네, 혹시 위기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최가안보 아닌가요? 최태민 일가 안보 말입니다. 민경욱, 김정재 등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주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은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세균 의장 사퇴 구호를 외쳤습니다. 점거 농성에, 연좌 농성에, 단식 농성까지, 야당이 됐을 때 필요한 투쟁들을 두루두루 경험하는 새누리당입니다. 고공농성은 아직 안 해봤군요. 야당이 되고 사드가 건설되면 사드 철탑에서 해보면 좋겠네요. 몸에 좋은 전자파 맞아가면서. 한진 해운을 말아먹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며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도 받았겠죠? 끝날 때 카메라 앞에서 웃지 말라고, 짤방 돌아다닌다고, 연극이 끝난 뒤에도 침통한 표정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1960년대 유신과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후에는 농민운동에 매진하는 삶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백남기를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자들이 의심하는 전문 시위꾼, 좌파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지켜본 백남기 농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30년 지기의 입을 통해서 백남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고 백남기 농민의 동료 최영추 씨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농촌이 30년이 넘게 또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예. 이제 농민운동파에서 이렇게 뵀는데 백남기 선생님은 좀 원래 수사생활 한 3년 하셔가지고 네. 모든 게 좀 구도자적 이런 스타일이셨고요. 사모님 말에 의하면 경제 점수는 빵점인데 네, 도덕 점수는 100점 이렇게 아주 일백하신 분이었고 평생을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농민들이 일하는 만큼 대접받고 살만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볼까 노력하신 분이었고 한결같이 작년에 69세였으니까요. 70을 앞두고까지도 이 마지막에 우리가 나이는 들었어도 저하고 4년 선배님 되십니다만 우리가 항시 결의한 것이 우리가 젊은 활동가들이 농촌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누구도 농민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농민 스스로 나서야 된다는 우리가 울타리라도 대주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농민의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도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직접 그러셨죠. 우리밀을 많이 재배하셨다면서요? 예, 8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수입밀 때문에 우리밀이 거의 흔적조차 없고 종자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재래 종자들이 그렇을 때 가톨릭 농민의 산하 우리밀 살리기 본부를 설립해가지고 핀이 그냥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철로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자들도 수집하고 해가지고 우리밀 살리기에 순봉에 시켜가지고 작년에 사고 날도 지금 우리밀을 파종하고 이틀 전에 파종하고 서울 민중총궐기에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사고 이틀 전에 백남기 선생께서 직접 뿌리신 그 씨가 지금 자라서 얼마 전 그걸 수확을 하셨다는데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량이 근데 굉장히 줄었다면서요? 남경님이 서울에 계시고 우리 주변 동지들이 남경님 관련해서 바쁘게 움직인 결과 풀관리를 못 해가지고 조금 수확량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의미를 살리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살리는 본부하고 같이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요. 작년에 이쪽에 우리밀 살리운동 우리밀 공장에서 바로 즉시 가공해가지고 전량 이렇게 드시는 사람들이 냉면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 판매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이 사모님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남경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밭을 한 5,500평 정도 되는데 그 밭에다 우리 보성읍 농민회가 계속 밀을 심어서 남경님의 숭고한 뜻을 대실하자. 그렇죠.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타계한 것은 일요일 낮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토요일부터 병원 안으로 투입됐습니다. 원천 봉쇄에 가깝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면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고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강제 부검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예상됐습니다. 그제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고 백남기 선생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종호 의원, 부검영장을 재차 신청한 후안무치한 검찰과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대병원 앞 백남기 투쟁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윤종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경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고 서류를 동의해서 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재청구할 때
1차에 되돌려 보냈는데 다시 청구할 때 얼마나 많은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갖고 다시 재청구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더 첨가하는 서류는, 더 첨가하는 자료는 억지로 구금을 실시하기 위한 쓰레기 자료가 분명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쓰레기로 우리 백남기 농민을 의혹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켜나갑시다. 이제 3일째입니다. 조금 몸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백남기 농민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는 저와 함께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종훈 의원께서 나를 세고 어젯밤에까지 왔다 가셨는데 오늘은 또 제가 함께 했고 또 저녁에는 제가 아니면 분명히 김종훈 의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투쟁 제대로 해내서 우리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합니까? 제대로 사과를 한번 합니까? 처벌한 게 있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우리 세월호 대책위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소환하고 조사하고 철거하고 탄압을 하면서 경남 경찰의 폭력적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상이 규명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백남기 농민을 앞에 가서 사과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서 승리의 날로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부검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부검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이에 야3당은 특검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문을 하기 위해 고 백남기 농민 빈소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 정권을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제일 큰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고 국가를 지켜내는 것인데 그 공동체 구성원의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명확하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대한민국의 주인이 지금 죽어갔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전혀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조차도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최소한 인간이라면 권력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유감을 표명해야 맞습니다. 하다못해 개인들도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빈소 가서 조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자기들이 행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책임의식도 못 느끼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길 포기한 짐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에게 정말 인간의 길 포기한 이들에게 엄정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반드시 언제가 되더라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야3당 공조로 특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그야말로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검 아니라 다른 어떤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국회 또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차원에서라도 좀 대대적인 조직과 항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세월호를 외면해서 또 다른 세월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국가폭력에 의한 직접적 폭력행위에 의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도 제2, 제3, 제4의 백남기 농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경찰에서 그 부검 영장을 재검토하는 걸 재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현장 사진이 있고 네. 또 거기서 쓰러져서 뇌손상을 입었고 그때부터 의식을 잃어서 지금까지 연명치료를 해온 게 명확한데 뭐 때문에 부검을 하겠습니까? 명확하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로 중상을 입어버렸고 그것이 그 관련 공무원들의 규정 위반, 그야말로 고압 물대포를 사람 머리를 향해서 근접 직사한 행위로 인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부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이 사건의 본질과 내용을 왜곡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굳이 명확한 사건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우리 80년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시신 탈취하던 장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있지요. 바로 지진과 원전 문제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고 왜 하필 기준이 규모 6.5일까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일본 도쿄대 박진호 해양연구소 교수는 그 말 믿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궁금한 게요. 이 지진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는 진도 6.5 이상의 추가 지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예외적으로 낮다. 정말 그런가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여진일 뿐이지 6.5 이상은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 국내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예.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이제 지진의 규모를 우리가 측정할 때 뭐 6이다, 6.5다, 7이다 이렇게 막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층의 길이와 단층의 그 발달 상황, 폭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해가 없이 6이다, 6.5다, 7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런 그 육상이든 바다 쪽이든 활선 단층에 대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6.5 이상은 안 일어난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기록이나 이런 걸로 봐서 6.5는 어렵다 이런 추정들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연구하시는 분을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 실록에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고 저도 언론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적인 그런 지진계에 관측된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고문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규모가 6이다 7이다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가 우리의 보통 아직도 과학적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그 2011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 동일본 대진이 일어난 그 지역 자체는 몇십 년 동안 일본 정부가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규모 7 정도의 지진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예측했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8도 아닌 진도 9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상상을 초월한 혹은 우리가 아니라 생각했던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는 한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관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진에 관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기록 가지고 6.5 이상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다 전혀.
전혀 근거가 없지요. 전혀 근거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거가 아주 미약하지요. 어허.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희박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그런 6.5 이상은 안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쌓여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특히 이런 지진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생겼을 때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으로 그렇게 수치를 갖고 좀 더 여유를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일본의 동일본 대진처럼 큰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지 희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자연재해는 지진과 같은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두고 미리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아마도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 6.5 정도여서 6.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 일본 같은 경우도 7 예상했는데 9가 일어났었다. 그래서 그렇죠. 거꾸로 오히려 최악을 상정하고 얘기하고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예,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민주주의, 정권 실세의 국정농단, 지진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국가안보 문제, 경제 문제, 혼란에 빠진 정치권 등 어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총체적 난국에 대해 야당의 패권주의도 한몫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양보에 힘입어 서울시장이 됐지만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 발언 가운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수 정권의 8년 집권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은 경제와 안보는 확실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나 있고 안보가 지금 완전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문화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저는 이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플랜을 또는 그런 정책을 그런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하자면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걸 저는 국민에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 모두 진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어떤 기득권과 패권으로서 이런 새로운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는 어렵다. 정말 시민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영감과 또 제안과 심지어는 항의까지도 받는다면 저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은 야당들도 이 덧셈 정치가 아니고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좀 더 큰 바다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권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하나씩만 든다면 어떤 거에 드시겠습니까? 민주당 말씀이시죠? 예,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도 하나 얘기 좀 해주시죠. 수권 정당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지난번 4.13 총선의 민의가 결국은 이 야당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고 그래서 여소야대 현상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야당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정치 혁신과 개혁을 해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른바 패권 정치, 특권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여당, 야당, 사실 뭐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지금 지켜주고 내 삶을 바꿔주는 그런 정치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여의도에도 정말 여당 지금 여당 대표가 지금 농성을 하는 정말 속아웃을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또 크지만 야당 역시 이런 파국을 조속히 정리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이 삶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제가 구체적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99대 1의 사회라든지 이게 얼마나 절박한 사회입니까? 지금 단순히 저는 소득의 격차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육의 격차, 건강의 격차, 심지어는 사회 이동의 격차까지 낳고 있는 정말 이 희망으로 가는 사다리가 통째로 치워진 상태에서 정치가 국회가 해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권의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장단점을 좀 하나씩만 들어주시죠. 단점은 잘 모르겠고요.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죠. 명색이 대선 주자라고 저는 이렇게 올라 있고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지난 서울시장이 되실 때 사실 안철수 의원의 양보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안 의원에게 좀 어느 정도 부채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거꾸로 안 의원이 이번에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 뭐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어떤 인간적, 개인적 관계와 또 이런 공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하자면 우리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크나큰 국가의 위기와 또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그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 인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인사가 너무 짧아요. 왜 그러죠? 지금 파업 중 아니냐, 새누리당 파업. 파업이라는 것은 일 안 하는 걸 말하는 기다. 우리가 많이 무서우실 겁니다. 에? 집권 여당이 파업하고 이대로 열흘 보름 가보세요. 난리가 날걸요?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하고 장외 투쟁할 때인 2014년 10월 31일, 그날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곳은 국회라면서 맹성토했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파업하고 있다면은 새누리당 세비 못 받겠네요. 파업하니까요. 예. 만약 세비가 안 나온다면 국민들이 난리가 날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난리가 날까요? 뭐야? 세비가 안 나와? 이정현 이 등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항상 뒷말을 낳게 해? 그때만 해도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의석이 앞으로도 계속될 줄 알았겠지. 그런데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 새끼들. 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박근혜의 사진하고 내 사진 놓고 누구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졌을까요? 스티커 붙여보세요 라고 해봐라. 누구 맞박에다가 붙이겠니? 무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 말고 환 얼굴 사진까지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예는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무도 안 붙일 기다. 닥치지 못해. 아이 씨발 새끼들. 아이 파업 중에도 싸우고 지랄이야 이 씹새끼들이. 이님 나오셨군요. 그러면 바로 토크 들어가지요. 자,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의 신기원이 될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학부모님들이 선물을 들고 학교에 찾아간다거나 선배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밥이나 술을 사면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먹는 사람까지 다 좆되는 거지. 이미 충분히 인지하셨군요. 사실 먹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대학병원에서 진료 일정, 수술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하거나 입원실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이라고. 지역구 주민들이 서울병원 잡아줘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들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지역구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환아, 그래도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우리 아들 취업시켜달라고 하면은 해줄 거 아니야. 영감님 닥치세요. 환아, 왜 화를 내니? 아니면 그만이지 이 새끼야.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경기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구만. 궁금한 게 있어. 이 사위가 뽕 해보라고 당신한테 마약을 주면 그건 식사인가 선물인가? 마약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닥쳐 이 새끼야. 그러니까 가장 마음 편한 것은 지 돈 내고 지가 먹던지 입던지 하는 거라고. 이님은 용돈이 넉넉하신가요? 세비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 나는 김영란법이고 뭐고 간에 남한테 얻어먹거나 선물 받는 그런 궁상맞은 짓은 추호도 안 한다고 봐요. 사실 임영감님은 저축하시는 습관이 있어서 돈 쪼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저축왕이라는 이야기죠? 이 무이 새끼야. 민망하게 칭찬을 해. 너 이 새끼 인간성 하나는 죽인다고 소문났더라. 임영감님이 얼마나 저축을 열심히 하시는지 은행에서 이자를 엄청나게 쳐줘요. 아니, 그럴 정도입니까? 요즘 시중금리가 썩 높은 편은 아닌데. 정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글쎄 동화은행이 2억이나 이자를 붙여줬다고. 이 씨발 새끼 죽으라고 이 씹새끼야.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퀴즈 내주시죠. 너 이 새끼 너 조심해. 내가 입만 열면 너 이 새끼야 한 방에 간다고 봐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영감님, 입 여세요. 정말.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쓰러지셨네? 그 새끼가 입냄새 한 방이면 갈 새끼가, 근데요, 이게 이빨 안 닦아서 생기는 입냄새가 아니고요. 먹으면 입에선 좀 냄새가 나도 이 기력이 넘치고 스태미너가 솟구치는 알싸한 홍어 때문이라고 봐요. 알싸한 홍어가 그렇게 좋아요? 좋지. 이 두통, 치통, 생리통에는 홍어지 이 새끼야. 북핵개발, 가계부채, 국정 발목 잡기엔 홍어라고 이 새끼야. 공주병, 허언증, 우울증, 질환, 연병에는 홍어라니까 이 새끼. 알싸한 홍어. 1599-6456 알싸한 홍어. 네, 그래서 저도 알싸한 홍어를 먹었을 때요, 뒤끝도 좋고 이 냄새를 맡으니까요 제대로 삭혔더라고요. 예, 1599-6456 알싸한 홍어.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일어났네. 아이고 그 홍어 냄새 말이에요. 갑자기 저도 먹고 싶어져요. 야, 또 뭐야? 됐냐? PPL. 자,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영란법. 법 이름이 김영란법일 리는 없겠죠. 예?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 공식 이름, 풀네임. 이게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선물 테러 방지법. 선물 테러 방지법? 선물이 테러가 될 수 있겠죠? 고가이거나 부당한 청탁의 목적이라면, 대가성이 있다면 테러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 새끼야, 그 선물 테러가 어딨냐? 자, 바로 가자. 정답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아닙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이건 이미 있지요?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만. 환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때 불법 청탁한 혐의, 그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아니냐? 내가 헷갈렸구만. 닥치라고!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팟빵 게시판에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을 적어 올려 보내주시면 두 분 골라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정말 국회가 개판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개판인지 닭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천대미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국방위를 감금했다고요? 예, 국방위원장을 감금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국방위원장이 김영호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에.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의 국감은 사실상 이제 보이콧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야당이 맡고 있는 위원회만 상황에 따라서 국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방위는 김영호 의원이 새누리당이 맡고 있는 거죠. 근데 김영호 위원장이 오늘 국감을 열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운영돼야 하고,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해상에서 헬기 훈련 중이던 조종사와 승무원 3명이 헬기 추락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 지금 열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국정감사를 이제 열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위의 국정감사마저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장병들이 누구를 믿고 경계 근무와 훈련에 임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장성들이 국방부에 와서 국감을 받으려고 이제 대기 중이잖아요.
정말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국방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자기네들 사정 때문에 보이콧 일정 때문에 이 국감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예. 이런 부분을 이제 김영우 의원이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오전에 선언을 하고 그 국회 정론관에 가서 이 부분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갑자기 또 우리 새누리당의 막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원진 최고위원. 여러분 저 놀라지 마십시오. 조원진 최고위원이 어제 예.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제가 저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 예.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야. 비대위원장을 조원진 의원이 맡았어요. 조원진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최고 수장입니다. 비대위원장. 이것도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 예. 그래서 그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실 나가서 국회 정론관으로 기자회견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조원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비대위 총괄본부장이 국방위원장실 문을 바로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정말 참아줘. 예. 이번에 팀킬입니다. 팀킬. 그래서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이제 언쟁 막 고성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 막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영우 의원은 그만 나가라. 맨날 개혁하면서 말이야. 막 이런 그 고성이 막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전 11시 35분에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몰려갔고, 예. 지금 김영우 위원장은 오후 2시에 국감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김영우 의원은 오후 1시 57분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gat혀 있습니다. 감금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김영우 의원이 감금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야당 국방위원들과 장관과 장성들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국정감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2시에. 그런데 2시 20분까지 김영우 위원장이 이제 도착을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죠. 이철희 의원이 군에서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라 이렇게 해서 군 국정감사는 무산이 됐습니다. 아니 김영우 의원은 비박계라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 아니겠어요? 네, 친이계죠. 그 또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 어떻습니까? 비박계가 지금 어떻게 전선에서 이탈하는 흐름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안에 분위기는 초선 의원들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하면서도 뭐 지도부에서 시키는 대로 구호도 외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재선 이상 의원들은 네.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어제 뭐 피켓 시위 첫 주자로 나서긴 했지만 마지못해 그랬던 것 같고, 예, 비박계 의원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런 비판적인 판단들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다고 하고요. 예. 오늘 오전에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재수 장관이 알아서 좀 사퇴를 했으면 좋았을 거다. 농협 초저금리 대출이라든지 이거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지금 김재수 장관이 거의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다. 죄 없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류의 인식과는 이제 확연히 다른 판단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러면서 이런 게 이렇게 오래 가셔야 되겠냐. 빨리 이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좀 온건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거를 보면 친박계 주류가 아닌 이제 비박계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정말 좀 어이없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거.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 평론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아주 상황이 전대미문입니다. 아니, 초선 의원들은 또
그 국회의장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예. 뭐, 초선들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일단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야, 그 새누리당이 지금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단식 투쟁도 하죠. 뭐 출근 저지 투쟁도 하죠. 나중에는 고공농성도 하겠어요. 예, 이게 지금 어쨌든 규모가 쪼그라들긴 했지만 친박 일색으로 그 당을 이제 꾸리지 않았습니까? 총선 공천부터 시작해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비박계가 이제 절대 소수파가 됐고 절대 다수가 된 친박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것도 10월 13일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월 13일이 뭐냐면 4.13 총선으로부터 6개월인데 예. 선거법,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이제 검경 수사가 다 끝나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 선거법 수사를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날아갈 수 있다. 예. 네, 그러한 위기감이 있어서 일단 10월 13일까지는 상당히 자중하면서 할 말도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지금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예. 10월 13일만 지나면 그때가 이제 비로소 해방일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 10월 13일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좀 몇 명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로 시선을 옮겨보죠. 이정현 대표 방송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보도 통제를 가했다는 뭐 의혹을 넘어서 거의 뭐 확인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수사 진척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특조위가 언제 고발을 했냐면 6월 28일에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3개월이면 9월 27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이정현 대표의 방송법 위반 혐의의 그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거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세월호법 규정을 어기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거는 훈시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수사할 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검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 출입을 좀 오래 했던 기자로서 봐도 별로 수사할 게 없거든요. 이 수사라는 것은 어쨌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수사인데 이미 지금 이정현 대표와 김시근 보도국장 간의 그 통화 내용 이것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그 육성 통화 내용이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무슨 압수수색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추가로 뭔가를 확보할 증거가 없고 결국 수사할 게 더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은 지금 수사할 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검찰이 어떤 사건을 좀 뭉개고 봐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루어 봐주기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건을 이제 질질 끄는 거죠. 질질 끌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사건이 이제 잊혀져 가고 뭐 증거도 멸실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건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염려해서 세월호 특별법에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또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박주민 의원이 일주일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웅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예. 똑같이 물어봤죠. 뭐냐면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3개월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현웅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아니 근데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그야말로 원론적인 얘기인데 예.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신속하게 지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어쨌든 그 기한 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읽히는데 지금 검찰 수사팀에서는 수사할 게 많다면서 지금 이 시한을 넘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장관의 지휘 방침과 어긋나게 검찰 수사팀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장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듣고 수사팀이 저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다른 형법의 공소시효로는 이제 3년이고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미적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뭉개려는 건지 그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아이고 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 다 알죠. 네. 행여 검찰에게 진심이 있을 거다 이런 추정까지 해야 되는 이 저널리즘의 한계를 또 역력하게 또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 뻔한 건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부름이 저한테도 해당되는지 고민하고 있다. 막스 베버가 말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정말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 대선 도전의 뜻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낸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대선 주자로 오르내리는 건 서울시정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으면 이런 요구가 나오겠냐. 그래서 시정 경험을 상당히 좀 부각시키는 그런 얘기도 했고, 예. 그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서울시장직을 양보받았는데 예.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예. 박원순 시장은 공사 구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이지만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이제 양보를 받아서 덕을 본 일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현 박근혜 정권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위에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다음 세대 그 리더십으로는 통찰력, 실천력, 소통력을 꼽았고요. 그 지금 그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절박한 청년에게 투자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5년간 가장 뼈아픈 잘못이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유, 사람이 아닌 인간들만 보다가 가끔씩 이렇게 사람인 지도자를 만나니까 생경하기까지 합니다. 예, 이 상식의 기초에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지도자, 네, 그런 지도자가 참 흔치 않은 세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훈클럽 토론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을 지냈고 인권운동가로 맹활약 중인 고상만 반장 만나는 날입니다. 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고 반장님, 이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검찰과 경찰이 백남기 농민 시신을 탈취하기 위한 온갖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문사 진상 규명 활동 많이 하신 분으로서 이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백남기 선생님이 끝내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이나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생겼다.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권력이 끝내 국민을 다시 한번 참담하게 육신을 이렇게 탈취해서 하는 것이 정말 쓰기 싫은 표현인데 난도질이라고 하는 끔찍한 표현이 있죠. 예. 저는 그거밖에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격과 육신을 난도질해서 국민을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야만스러운 권력.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단죄받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냥 그 유족분들을 모욕 주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민변 소속 변호사 몇 분하고 모여서 요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분들의 의견들도 다 그거였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이제 처음에 1차 영장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부검에 대한. 근데 이것이 정말 운이 좋았다. 그날 이제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 당직 판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전담 판사였다면 이걸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걸 청구했던 검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였으면 아마 기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당직 판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건 건데 예.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독재 정권 시절에 사인을 조작한 일도 적지 않았지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사인이 무엇인지,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추악한 것이 뭐냐면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100일간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갑질 횡포의 최고 정점이 바로 이 사건이다. 가해자가 경찰인데 그 가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피해자를 갖다가 강제로 시신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갑질 행포인가요? 예.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한 갑질 행포인 이 잘못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이 야만적 행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우리나라 경찰이 망가지게 된 거는 뭐 결과적으로 친일 경찰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이런 얘기가 있죠. 지난번에 효창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예. 그 효창원에 모셔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차리석 선생님이라고 예. 임시정부 요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가 환국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도 돌아오시고 뭐 하는 이거를 당시 총무국장으로 계셨던 이 차리석 선생님이 준비하시다가 그만 과로로 상해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국이 광복되고 난 다음에 이 환국 준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내가 왜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느냐고 울부짖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는데 예. 이분의 아드님이 타용조 선생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예. 이분이 아주 열심히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싸우시고 있어요. 현재에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예.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 선생님. 일제로부터 진짜 해방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예. 우리 김 PD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친일파들이죠.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 PD님 말씀처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다. 왜냐? 일제 당시에는 아무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높다 해도 세무서장은 할 수 없었고 경찰서장은 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어디에 사장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일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그 밑에서 과장하던 사람들, 국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최고 정점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그러니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 진짜 해방된 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원점은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이 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높은 고위관직을 차지하면서 빚어진 일인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격 정치 논평, 네.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하고 연결돼 있는 이야기죠. 예. 2015년 7월 22일 날 개봉해서 지난 1년간 유료 관객 1270만 명을 동원하여 역대 흥행 7위를 차지한 영화가 암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9월 7일 개봉해서 오늘 현재까지 유료 관객 700만 명을 동원함으로써 역대 흥행 40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밀정. 이 두 영화 혹시 김 PD님 보셨나요? 한 영화만 봤습니다. 예. 뭐 보셨어요? 예, 암살 봤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밀정도 곧 봐야죠. 밀정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이 영화 서로 다른 감독이 만든 전혀 다른 작품인데요. 예. 유일하게 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극중 인물 누구일까요? 혹시 김원봉 선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영화 유심히 본 분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을 떠올릴 텐데요. 자,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1898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의열단 단장과 광복군 부사령관까지 지냈던 무장 항일 투쟁을 이끌었던 대표적 인물이거든요. 예. 이분의 일대기 보면 1919년 3.1운동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윤세주 등 12명의 동지들과 의열단을 조직하고 자신이 이제 단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약사는 그 조선 총독부 관료나 또 일본군 순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암살하는 의거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화 암살과 밀정에서 본 내용 그대로인데, 자, 대표적인 그 의열단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과 밀양 경찰서, 또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테러,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화 밀정 보시면 아마 이제 김 PD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밀정의 내용이 이제 중국에서 제조한 폭탄을 경성으로 운반하는 공작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바로 밀정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의열단이 했던 1, 2차 대암살 파괴 계획. 이건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의열단의 활동 내용인데요. 약산 선생님이 바로 이러한 항일 투쟁을 지도했던 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진짜 항일 독립 운동가였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살과 밀정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약산의 대일항쟁 무섭고 치밀했고 단호했는데 이 약산이 이끌었던 의열단이 세워놓은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 7 이른바 7가살과 5곳의 파괴 대상을 정해놓고 대일항쟁을 결행했는데 예. 이 7가살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조선 총독부 고관. 반드시 죽여야 할 7곳의 대상인데요. 예. 조선 총독부 교관, 또 두 번째가 군부의 순회, 세 번째가 특이해요. 대만 총독이에요. 아, 대만 총독이요? 예.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친일 매국노, 다섯 번째가 친일파 거두, 여섯 번째가 외적의 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민족 토 열신, 이른바 악덕 지방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파괴해야 할 5개의 대상으로는 첫 번째가 조선 총독부죠. 예, 식민 지배를 했던 조선 총독부. 그리고 두 번째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곳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했던 기관입니다. 예. 예, 이른바 동척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친일 언론사였던 매일신보. 그리고 네 번째가 각급 경찰서.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기타 외적의 중요 기관이었는데요. 이들 7가살과 5개의 파괴 기간을 정해놓고 암살과 폭탄 테러가 이어지니까 일제가 이 약산 제거를 위해서 혈안이 되는데 뭐 그림자도 찾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일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 이른바 현상금을 거는 거였습니다. 아. 김 PD님, 예. 백범 김구 선생님 존경하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 독립운동가로 백범 선생님이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백범 선생님도 독립운동가로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은 틀림없지만 현상금, 일제가 내걸었던 현상금 액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제가 백범 선생님에게 걸었던 현상금이 당시 돈으로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우리 김 PD님. 예,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이긴 했을 것 같은데. 예, 그쵸. 계산하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2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예. 192억 원을 백범 선생님에게 현상금으로 걸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예,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것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예. 미국이 걸었던 게 540억 원 현상금. 그런데 약산에게 일제가 내걸었던 현상금은 얼마였느냐? 백범 선생님에게 걸었던 돈이 60만 원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제는 약산에게 현상금으로 100만 원을 겁니다. 약 40만 원이 더 많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가치가 320억 원. 영화 밀정을 보셨으면 저희가 얘기하기가 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영화를 아직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 하여간 이 어마어마한 현상금 때문에 영화에 일정한 이야기들이 진전이 되거든요. 예. 이처럼 약산을 일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약산 선생님은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서 훈장을 받으셨을까요? 아닐까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바보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답을 유추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약산은 놀랍게도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 그 공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서 훈장 서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독립운동 공적으로 그 어떤 예우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유
바로 지금 김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는 더 중요하게 시작 지점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당시 이승만의 주도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빚어진 비극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비극은 이후 미국에 의한 미군정 체제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조선의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미군정 청장 하지는 곧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공직자로 재등용합니다. 이렇게 하지가 친일 반민족 세력을 등용하려 하자 당연히 주위에서 이를 반대하는 일부 양심적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때 당시 하지가 했다는 발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당시에 하지가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제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배신했던 자들이 다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예. 이러한 하지의 예상 적중했고 따라서 과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친일 세력들은 다시 해방된 조국에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상범 제목을 씌워서 다시 체포하고 고문하고 투옥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 약산 역시 그 참혹한 비극에서 비껴가지 못했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노독술에 의한 치욕이었습니다. 노독술 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는데 1947년 4월 그러니까 해방되고 2년 반이 채 안 갔을 때죠. 2년이 안 됐을 때군요. 한 1년 10개월 정도? 1년 8개월이군요. 예. 1947년 4월 약사는 화장실에서 용부연을 보고 있던 중에 바로 이 친일 경찰 출신인 노독술에게 뺨을 얻어맞고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후 3일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바로 이 노독술이 누구냐? 아주 대표적인 친일 경찰이었는데요. 노독술이 친일 경찰로 민족 반역자로 일을 할 당시에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기 위해서 일제가 그 고문 기술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문 기술의 70%를 완성한 자, 바로 그 노독술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독술 역시 바로 이 약산의 의열단 암살 대상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러한 노독술에게 일제하에서도 아닌 해방된 조국에서 약산이 고문을 받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예. 다행히 약사는 이 사건 당시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노독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는데 이후 사흘 밤낮을 자신의 집에서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일제하에서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저 친일 경찰 노독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진짜 엉엉 울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일이 약산 김원봉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몽양 여운형 선생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예. 몽양 여운형은 이 당시에 좌우 합작 운동을 했는데 이 좌우 합작 운동을 하던 중 1947년 7월 19일 서울 회화동 로터리에서 개한이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거든요. 예. 약산 김원봉은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산 역시 자신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몽양처럼 자신 역시 암살당할 거라고 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이런 상황 하에서 1948년 4월 백범 선생님과 함께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약사는 이후 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북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에 남게 된 이유는 약산이 북의 체제를 지지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예. 남에 있게 되면 몽양처럼 자신 역시 암살당할 거라고 하는 예.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약사는 이후 북한에서 국가검열상, 내각노동상 등을 지냈는데 바로 이것이 아까 전에 김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산이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서 훈장을 받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즉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약산 김원봉은 그 어떤 예우와 공적에 대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 약산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산 김원봉의 가족마저 한국전쟁 와중에 학살을 했어요. 그 약산이 이제 월북을 했다. 북한에 가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와중에 약산의 친동생 4명과 사촌동생 5명이 보도연맹 사건 와중에 죽임을 당했고요.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약산의 아버지 역시 유폐되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약산의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도 않았는데, 약산 스스로도 처음에 북한에선 고위직으로 있었지만, 이후에 김일성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스위스 같은 중립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의를 한 이유 등으로 결국 김일성 체제 하에서 1958년 국제 간첩 혐의로 숙청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는 사형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살했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게 떠돌고 있는데요. 결국 남과 북으로부터 모두 동시에 버림을 받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분명하고도 선연한 공적을 남겼던 이 약산의 비극.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약산이 북으로 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북한 김일성 권력을 추종해서가 아니라 바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정치 체제. 약산이 제거하고자 했던 바로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 바로 약산의 개인사였던 건데요. 예. 오늘 김용민 브리핑의 본격 정치 논평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 바로 영화에서만 머물고 있는 약산의 공적을 이제는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학살당한 약산의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막내 여동생입니다. 예. 이분이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바로 오빠인 약산의 독립활동 공적을 토대로 국가보훈처에다 서훈 신청을 했지만 월북을 이유로 번번이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많죠. 예. 김 PD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친일경찰,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데 그 고문기술 70%를 만들었다는 이 노독술, 과연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은데요. 여쭤보시는 맥락을 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이제부터 나갑니다. 만약 받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노독술이 훈장을 받았다면 과연 그 받은 훈장은 몇 개일까요? 1. 1개, 2. 2개, 3. 3개. 역시 맥락상 3개일 것 같습니다. 답은 3개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정말? 예. 답은 3개인데, 예. 자, 노독술은 일제 당시에도 훈장을 일제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이고, 야. 그리고 해방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가 만든 이 나라에서 훈장을 또 무려 3개나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서 일제로부터도 훈장을 받고 해방 후에는 또 대한민국으로부터 또 훈장을 받았던 자, 이를 우리가 노독술에게 이런 훈장을 준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야, 대한민국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록 일제 강점기 당시에 친일 행적은 있지만 노독술에게 훈장을 줄 공적은 공적대로 확인되어서 그래서 수여한 것이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약산 김원봉이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지 못할 이유 따라서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약산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거죠. 약산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세운 공적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산이 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역사적 맥락을 따져봐도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훈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대한민국의 체제의 우월성, 정당성을 놓고 본다 하면 약산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자,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반가운 한 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15년 영화 암살로 약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그때에 밝힌 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하고 해방 후의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광복 70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으로 남아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 밝힌 겁니다. 자,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약산 김원봉 선생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방된 조국에서 두 정치 세력으로부터 모두 거부당했던 약산 김원봉 선생님, 한쪽에서는 여전히 빨갱이로 비난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간첩으로 몰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이 약산 선생님의 영전에 저 역시 최고급 술 한 잔을 바치는 심정으로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 다뤘는데요. 이 짧은 논평이 못난 대한민국의 후손이 바치는 한 잔 술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약산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국민 라디오 있을 때 약산 김원봉 선생을 소재로 한 조선의열단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대략 내용을 아는데요. 김원봉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특히 아내도 함께 이 독립운동에 그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의 공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항상 이 독립유공자들의 역할, 또 나라를 위한 헌신들 기억하면서 과연 그 독립유공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와 언급이 됐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그 사회주의 계열 운동을 했던 분들, 특히 북한 정권 수립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배척당하는 분들, 저는 대한민국이 체제 우월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제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다,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약산 김원봉 선생님과 관련해갖고 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정이나 암살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밀정에서도, 사실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가명에 다른 이름을 쓰는 것. 이게 사실은 김원봉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 가명으로 쓰는 이런 비극. 대한민국에 다시 또 누란의 위기가 와서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바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또 제2의 안중근, 유관순처럼 싸우겠습니까?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공적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은 어떤 완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유지하는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늘 고성만 반장 통해서 되새기게 됐습니다. 고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그리고 우리 역사나 우리 현실과 관련지어서 함께 얘기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예. 요즘 사태들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하고 관련성 속에서 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빠뜨린 면이 없지 않은데, 예. 요즘에 뭐 소녀상 이전 문제, 그리고 10억 엔을 받았는데 그 돈이 배상금이냐 아니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담당자가 나와서 치유적 성격의 배상금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고 하던데 예. 작년 12월이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정권이 역사, 특히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대하는 방식의 그 경망함, 뭐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우리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일본군 위안부라 얘기하는데 일단 일본군 성노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인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절절하게 기억해야 하고 끝없이 우리가 다시 기억을 통해서 회상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아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 한 편을 우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패전 이후 또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광복 또는 해방이라고 얘기하죠.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에 남아있던 많은 조선인들, 자이니치라고 하죠. 제일동포로 불렀던 이 자이니치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70만 명 가까이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살면서 차별과 이 억압 속에서 정말 신선한 세월을 보내왔는데요. 그 제일동포, 즉 자이니치 중에 뛰어난 작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화산도를 쓴 김석범을 비롯해서 그늘의 집을 쓴 현월, 그리고 가족 시네마로 유명한 유미리 등등 아주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양석일이라는 이 문제적인 작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양석일은 어둠의 아이들이나 뭐 피와 뼈 그리고 뭐 밤을 걸고 등 아주 걸출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 문단에서는 다음 노벨문학상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양석일 선생의 소설을 읽다 보면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애니찌들의 힘겨운 삶을 그린 소설들이 특히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다시 오는 봄이라는 소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종군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그리고 일본어로 처음으로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소설로 쓴 그런 작품입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일본군 성노예를 다룬 소설들이 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고혜정 선생이 쓴 나라라 금빛 날개를 타고도 있고 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래라는 작가가 쓴 척하는 삶이라는 일본군 성노예의 그 의사를 담당했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소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양석일 선생의 이 다시 오는 봄은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읽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만큼 일본군 성노예로 갔던 여러 여성들의 고통이 그렇게 강렬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 소설은 1922년생인 순화라는 한 젊은 정말 꽃다운 여성의 고통스러운 성노예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본 성노예는 일본 군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가폭력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폭력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은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아낼 수가 없죠.
이번에 우리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행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여기에 이 반성이나 이 사죄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국가폭력은 끝없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제3자인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순화라는 한 여성은 뭐 잘 알겠지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합적 신체로 봐야 정확합니다. 한 여성의 몸이면서 조선 민족의 몸이기도 하고요. 예. 결국은 이 계급적으로 약자인 몸이기도 하죠. 예. 이 일본군에게 하루에 50명씩 당한 그 강간, 집단적 윤관이나 강간의 고통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이어지는 그 임신과 낙태, 그리고 고통을 견디다 못하니까 일본 군인들이 반강요한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까지 저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설 읽어보긴 참 오랜만이에요.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괴롭겠지만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여기 소설의 한 구절을 보면은 자살하는 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해방의 길이었다고 생각하는 절절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이 함께했던 이 여성 그 성노예들 중에 한 사람 자살을 해요. 예. 여기 주인공인 순아는 자살에 실패하는데 예. 다른 원청심이라는 다른 여성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순화는 원청심이 부러웠다. 죽음으로써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원청심은 증명한 것이다. 원청심의 시체가 방에서 방 밖으로 옮겨진 후 여자들 모두는 급히 안뜰에 집합되었다. 마스모토 데이가 갯짝 위에 서서 화난 목소리로 외쳤다. 잘 들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천황폐하께 바쳐진 몸이다. 너희 마음대로 죽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마음대로 죽는 사람은 그 시체를 개나 돼지 먹여 줄 것이다. 무서운 말이었다. 자살한 원청심의 시체가 돼지 먹잇감이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순화는 소름이 끼쳤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 반죽음 상태로 가축처럼 사육되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본 성노예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만은 일단은 민족 국가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배 국가인 일본과 피지배 국가인 조선의 문제 또는 타이완이나 중국 여러 지배 국가, 피지배 국가의 문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또는 인도주의적 범죄로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근데 또 하나가 예. 이 문제는 계급 문제로 봐야 풀리는 지점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보십시오. 유혹이든 꼬임이든 아니면 강제든 이 부잣집 딸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집 또는 권력이 있는 집 사람들의 여식들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역사에 처절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급적 문제에서 보면은 못 가진 자들, 돈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고통들이 고스란히 다가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계급의 문제와 더불어서 전도의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남성들도 징용으로 많이 끌려가기도 합니다만은 예. 특히 남성들이 끌려간 것과 여성들이 끌려간 이 상황들은 사후에 이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정대협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예. 정대협과 광복회가 대립각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예. 정대협 쪽에서 추진해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광복회에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순국 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저지했죠. 예. 그 광복회의 요지는 뭐냐면 서울시가 독립공원 내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축을 허가한 것은 몰 역사적인 행위로 순국 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일제에 의한 순환만 당한 민족이라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비윤리성과 인권주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추진했던 이 전진권 여성인권 박물관은 결국은 이쪽에 착공하지 못하고 마포 어디에 다른 곳에 하름하게 설립되죠. 예. 이게 저는 젠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독립운동은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의 일부고 여성들이 정말 굴욕 속에서 치욕을 당한 이 역사는 순환이니까 이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편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네, 이런 문제는 젠더 문제로 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10억엔을 받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제 실천에 옮기겠다는 이 권력이 그야말로 이 젠더적이나 계급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치욕이니까 빨리 덮고 싶은 거죠. 빨리 덮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건데 이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나 이 추궁 없이는 나는 이 미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미래일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동아시아를 얘기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특히 일본군 성노예를 비롯한 인권 유린을 비롯한 다양한 전쟁 범죄에 대한 통절한 이 사죄 그리고 보상 없이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통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말 민중들이 싸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당국을 이끈다는 이런 정권이 이 역사를 어떻게 토막내고 이 개판으로 만들지 난감합니다. 이건 속녀상 하나의 철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교과서 문제 이상으로 이 역사 문제가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괴로우시겠지만은 이 양석일의 그 다시 오는 봄, 이 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수단과 방법을 말을 쓰냐면은 이 좋은 책들은 일찍 절판이 돼요.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보면은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출판사에서 품절시킨 건 아닐 텐데. 예,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색을 해서 이 순아와 그 친구들이 당한 고통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청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포데로사에서 협찬하는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자 130여 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라딘. 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죠.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에 있습니다. 두모실 펜션. 네. 거가대교와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코미님, 네, 정답 4번 박창수 열사 맞히셨습니다. 시신을 탈취해서 사인을 조작한 정권의 횡포, 네, 그 횡포의 피해자지요. 박창수 열사. 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 서울대 병원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백남기 선생의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서였죠. 백남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따님,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아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땡그리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더는 블랙 코미디 같은 역사를 현실에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실성 없는 그런 코미디는 영화나 TV쇼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자, 피바 퀴즈 정답자도 만나볼까요? 사랑해 아가야님, 정답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네, 우리나라 지하철역 중에 이름이 가장 긴 역. 네,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부산 지하철 역 이름이지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새누리당 지지자입니다. 가족들은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 것을 나무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이죠. 언론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파랑새다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충신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간신은 권력자를 먼저 생각하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합니다. 권력자 박근혜의 밑에는 충신은 없고 간신만 날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서 삥 뜯기고 있는 쩐의 경련이란 단체에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졸부들의 연합, 쩐의 경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박나야 가난한 백성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저희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법인 세율은 그냥저냥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평창 동계올림픽 기금, 미소금융, 동반성장기금 등 신종 쇼킹에 시달렸습니다. 누가 쇼킹했는지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재단이니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재단에 800억을 내라고 하니 뚜껑이 안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쩐을 뜯길 때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 선생님, 이제는 삥 안 뜯길 방법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이 어버이연합에도 용돈을 대드리면서 효자 노릇 톡톡히 했던 쩐의 경련 아닙니까? 근데 표창장을 받기는커녕 호갱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청와대가 또 돈 내놔라 이러면 그때는 위조 지폐를 보내는 겁니다. 요즘 복사 기술이 최첨단이라서 깜짝 같거든요. 물론 뱃속에 있는 간을 배 밖으로 내놔야 할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위조 지폐를 받은 사람이 쉽게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고소고발하면 검찰이 이 돈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추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어떤 미친놈이 쩐의 경련한테 뜯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최순실 딸이 말을 몰고 와서 말발굽으로 얼굴 찰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에 경련도 이참에 전 직원들이 이정현 대표 따라서 단식하는 겁니다. 정세균 꺼져라. 의회주의의 바이러스 왕세균 박살내자. 이러면서 말입니다. 몇 날 며칠 단식하면은 헬스룩해지고 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하를 위한 투쟁을 벌인 것인데 이런 와중에 돈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인지상정상. 예? 그렇게 하면 아무 얘기도 없이 전경련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금고에서 돈 빼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돈은 딴 금고에 넣고 그 금고에다가는 보름달빵을 잔뜩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네? 빵봉지로 맞을 일이 있냐고요? 야, 이 새끼야! 이 벼락 맞은 새끼들아! 회사 돈 배임 횡령에다가 갑질에다가 세금 감면에다가 전기도 싸게 쓰고 노조 파괴나 하고 이 대한민국 경제의 암덩어리 같은 놈들 그 삥 뜯기는 게 그렇게 열받고 서럽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전 앞에서 덜덜 떠는 쩐의 경련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가수 민지가 부르는 돈. 자리서 쉬었다가 가자.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돈 타령에 청춘 난 가네. 돈 그놈의 돈이 무엇이길래 개도 안 가는 돈이더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백년도 못 사는 것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